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종. 그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는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440년대 조선으로 한글이 탄생하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1장 문자 없는 백성들의 고통.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 속에는 하지만 백성들의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한자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우리말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문자였죠. 상인 김 씨는 장부를 적으려 해도, 농부 박 씨는 편지를 쓰려 해도 모두 한자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 글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한자 하나를 익히려면 그 뜻과 소리를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자는 수만 개나 되었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선 인구의 95% 이상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양반 계급만이 한자를 배울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평생 문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도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로만 소통할 수 있을 뿐이었죠. 장터에서 물건값을 적어놓고 싶어도 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 발전도 크게 저해했습니다. 2장 세종대왕 백성을 생각하다.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고문원들이 펼쳐져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밤늦도록 고민에 잠겨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을까? 세종대왕은 단순히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은 유명합니다. 그는 직접 농서를 편찬하여 농업기술을 보급했고 의학서를 만들어 백성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문자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 세종대왕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왕들이라면 백성들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죠. 밤마다 궁궐을 거닐며 고민하던 세종대왕.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장 치편전 학자들과의 운명적 만남. 세종대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편전의 학자들이었죠. 치편전은 세종대왕이 직접 설치한 학술 연구기관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옥의 고요한 방 안,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학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앞에는 정성스럽게 펼쳐진 두루마리들이 놓여 있고 붓과 먹물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전하께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자 하신다니. 치편전 부제학 성삼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문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젊은 학자 박팽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자를 새로 창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존재하는 문자를 빌려 쓰고 있었죠. 하지만 신숙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편전 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말의 소리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입술소리, 혀소리, 이소리, 목소리.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나갔죠.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니은 소리는 어떤가요? 혀끝이 잇몸에 닿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자주 지편전을 찾아와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한 명의 연구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했죠. 소리를 어떻게 글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글자의 모양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으려면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사장, 한글의 과학적 원리 발견. 드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리가 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세종대왕이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역 소리를 냈습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보세요. 바로 이 모양이 기역입니다. 정말로 기역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창의적 발상이었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글자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 최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는 원리까지 글자 모양에 담아낸 것이었죠.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는 하늘을 상징하는 점 하나와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는 하늘을 상징하는 점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의 조합이었죠.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담아낸 것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사상을 문자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철학적 깊이까지 담아낸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체계성이었습니다. 기역, 키읔처럼 기본 글자에 핵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나타냈습니다. 오, 요처럼 기본 모음에 점을 더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하면 28개의 글자만으로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수만 개를 외워야 했지만 한글은 28개만 알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글자가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익힐 수 있었죠. 5장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 창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반 계급은 한자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아는 것이 곧 권력이었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죠. 만약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생긴다면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중화 문명을 버리고 오랑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제학 최만리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을 문화의 중심으로 여겼고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문명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못 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지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한글 창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유입니다.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세종대왕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지편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고, 때로는 홀로 고민하며 글자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6장 마침내 완성된 훈민정음. 1443년 드디어 세종 25년 오랜 연구 끝에 한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용한 궁궐의 한방.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종대왕이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 내려갑니다. 기역 미은 디귿 리를 미음. 붓끝에서 탄생하는 글자들. 마치 생명을 얻은 듯 종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였죠.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한글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3년 후인 1446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글의 제자 원리와 사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초성 17자, 중성 11자로 28자를 만들었다. 이 글자들의 변화는 무궁하여 간략하지만 요약되지 않은 것이 없고 정밀하지만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의 쉬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을 정도였죠. 한자를 배우려면 몇 년이 걸렸지만 한글은 정말로 며칠 만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혁명적인 특징이었습니다. 7장 백성들의 삶이 변하다. 한글이 반포되자 백성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자다. 기역과 아가 합쳐진 거란다. 할아버지 정말 쉬워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이전이라면 평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이 아이가 이제는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한글로 간판을 만들고 가격표를 써 붙였습니다. 물건값을 한자로 쓸 때는 아무도 읽을 수 없었지만 한글로 쓰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죠. 쌀 한 말에 5냥, 무 10개에 1냥. 한글로 쓰인 팻말들이 시장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래가 더욱 투명해졌고 바가지 쓸 일도 줄어들었죠. 여성들에게는 특히 큰 변화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글을 익혔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렸는지, 언제 비가 왔는지,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올해는 보리 농사가 잘 되었구나. 농부 김씨가 자신이 쓴 일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글자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내년 농사에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문화의 발전이었습니다. 한글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가 창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8장 한글에 숨겨진 비밀들. 한글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과학적 원리들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비밀은 음성학적 정확성입니다. 한글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의 차이는 바로 숨의 세기에 따른 것이고 이를 글자 모양으로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철학적 깊이입니다. 모음 체계에 담긴 천지인 사상, 자음 체계에 담긴 오행, 사상 등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들이 글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소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언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죠. 네 번째 비밀은 시각적 아름다움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네모꼴 안에 조화롭게 배치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학습 효율성입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규칙이 일정해서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불립니다. 현대의 컴퓨터 과학자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는 특성 덕분에 컴퓨터가 한글을 인식하고 처리하기가 매우 쉽죠. 9장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글. 한글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제된 후에도 여러 시련을 겪어야 했죠. 조선 후기에는 한자 숭상 풍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며 천대받았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을 부녀자나 쓰는 글자라고 폄하했죠. 일제강 점기에는 더욱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일본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 했고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글로 된 책들이 불태워졌고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죠. 하지만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 최연배 같은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은밀히 한글 사전을 편찬했죠.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글 학자들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자만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해방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글만 쓰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한자도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교육의 보급으로 문맹률이 급속히 감소했고 한글로 된 문학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도 한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특성이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